reducing the labor hours needed to build the ship following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design for producibility. President Trump, he made a suggestion along those lines in an interview with the press, and it seems like the public would benefit from that. 2023, China added 30 ships to its fleet. We added 2. That's going to define the tenure of your time as secretary. As you know, Hanw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가 수주에 의해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던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제 질적 퀄리티로 승부를 보며 세계 각국과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경남 거제의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는 약 6개월간의 유지보수 정비 작업을 마치고 깔끔한 모습으로 미국에 인도되었습니다. 월리 시라호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미국 유명인의 이름을 딴 군함인데요. 월리 시라는 미 해군 파일럿이자 최초의 우주인으로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데 90여 회의 공중 임무에 참여해 2대의 미그 15기를 격추하는 등 여러 수운을 세우며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아픔을 위해 참전했던 월리시라, 그리고 70년 후 군함 월리시라호의 수리를 맡아준 것이 한국이란 사실에 참 뜻깊습니다. 월리시라호의 MRO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미 동맹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바로 미국 해군이 자국 밖에서 함정 정비를 의뢰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쓴 하나오션은 특히 미 해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까지 해결하며 기술 우위를 입증했는데요. 2024년 9월 입항한 이 배를 검사했을 때 외관만으로도 부식된 부분은 약 260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주요 장비 점검, 교체와 운항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수백 곳을 손봤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미 해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선체 바닥 뒤편의 방향타입니다. 배를 도크에 올려 바닥을 확인하니 방향타가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엔진과 프로펠러를 잇는 중심축도 심하게 뒤틀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소 엔지니어들은 이 배가 중동 지역 작전 중심으로 운용되며 적절한 정비시설을 찾지 못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하나오션은 이런 문제들을 발견해 미 해군에 알리고 추가 보수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미군은 원래 3개월로 계획했던 MRO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했지만 이를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며 놀라워했다고 전해지죠. 하나오션 관계자는 미 해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뢰가 더 쌓였다며 MRO 범위가 확대되며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매출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작업을 도면 없이 진행했다는 사실인데요. 보안 문제로 도면을 국내로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대신 오랜 선박 설계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재구성하며 주요 부위를 복원했죠. 또한 일부 부품은 원래의 미국산 대신 동등한 품질의 한국산으로 대체했는데 이는 수입 시간을 줄이고 국산화를 통해 협력사의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도면이 없어도 100% 완벽한 수리 능력을 과시하자 패트릭 무어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대장은 이번 성공적인 MRO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죠. 한국 조선업의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등 세계 1위에서 4위 조선소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조선산업 척당 기준에서는 중국에 밀리지만 오히려 톤수, 수주 가격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업 선박에 이어 군함까지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조선의 조선입니다. 특히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한국에 방문해 존슨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존슨법은 미국 내 운항 선박을 자국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미국 조선업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으며 미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추격 속에서 자국 조선수의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2325만 GT로 미국의 232배에 달하죠. 2020년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선 중국은 2030년이면 435척으로 격차를 더 벌릴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는 노후화와 신상선 저하로 정비조차 지연되고 있죠. 이에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윌리 시라우의 MRO 성공 이후 하나오션은 바로 미 7함대 급유함 6혼 정비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미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에 연간 42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존슨법 개정까지 현실화되면 한국은 정비를 넘어 함정 건조까지 맡을 기회를 얻게 되어 사실상 지상 최고의 조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Reducing the labor hours needed to build the ship following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design for producibility. President Trump, he made a suggestion along those lines in an interview with the press, and it seems like the public would benefit from that. 2023, China added 30 ships to its fleet. We added 2. I think that's going to define the tenure of your time as secretary. You know, as you know,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미국이 한국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이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해군은 급성장했는데요. 2012년 해양 굴기 전략을 채택한 중국은 현재 이지스-3과 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양 굴기, 주성 굴기, 항모 굴기 등 이러한 중국의 적가치 굴기는 도를 넘어 현재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비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주변 항구에 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2016년 확장된 운하의 첫 통과 선박으로 중국 코스코의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데요. 트럼프는 이에 맞서 운하 반환을 요구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함 배치로 인한 해상 영유권 확보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안 없는 파트너로 떠올랐는데 한국은 기술, 제조시설, 안정적인 우방관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선택지니까요. 한편 미국이 중국 때문에 한국을 택했다면 미국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군함 건조를 한국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타와 시티즌의 데이비드 플리제 기자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패권국들 사이에서 제대로 꿀빨 예정인 한국. 지난 6일 한국 방위산업체 및 정부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군의 K9, F-50, 천무, KSS-3 잠수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오션 부사장 스티브 정은 운용 중인 KSS-3 잠수함이 캐나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며 계약이 체결되면 6년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죠. 그는 KSS-3의 최신 기술로 인해 3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작전이 가능하며 7,000L 이상 항속거리를 갖춰 북극 작전에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스티브 정 부사장은 한국은 미국산 장비의 높은 가격과 미국 업체의 갑질로 인해 스스로 방위산업을 키웠다면서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적임자라 했는데요. 미국이 까다롭게 굳는 갑질 장비를 모두 국산화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캐나다 신형 전함의 핵심 시스템을 통제하며 업그레이드와 부품 공급에서 캐나다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고 이에 마크 노먼 예비역 중장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안이 한국이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캐나다의 대안이 한국인 상황에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폴란드의 대안도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안은 대한. 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근 한풀 회의를 통해 거의 협상 직전까지 가는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유력 후보인 KSS-3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 중 유일하게 SLBM 형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갖췄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연안 타격 능력을 충족하는 유일한 선택지죠. 특히 최근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독일을 방문하여 티센크루프 본사에 방문, 오르카 프로젝트 후보에 올라온 독일 잠수함을 시찰했는데요.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지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왜 적국인 독일에서 사냐며 한국산 잠수함 구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폴란드에 지우지 못할 과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 최근 독일의 국방비 확대가 폴란드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다 괜찮더라도 과거 독일에 의해 나라가 반갈죽되었던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재무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오히려 잠수함까지 구매해줘서 힘을 실어주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한국이 대안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제 환경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한국은 안정적인 동맹관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패권 경쟁국이 아닌 우호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입장을 지키는 외교적 유연성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의 튼튼한 생태계 덕분으로 세계 최대 조선 도시인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 네트워크는 엔진, 부품, 기자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는데요.
이는 대형 조선소를 넘어 산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선박 건조에서 한국이 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윌리 시라우의 성공적인 MRO에서 캐나다와 폴란드의 관심까지 한국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글로벌 안보와 협력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조선업의 바다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되었고 한국과의 협력은 다음을 진행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다음 캐스트, 한국인 NPC와 거래 후 전설의 군함을 획득해 적들을 물리치십시오. 한국의 조선 3사가 세계의 조선 3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조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숨죽였던 한국 조선업이 이제 화려한 부활을 넘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며 수십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HD 현대중공업의 함정들과 독자 엔진은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한 척에 2조 원이 넘는 FLNG 선박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을 넘기는 기업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단순히 외부의 도움이나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쌓아온 기술력과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는데 같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로 다가오며 그의 외교 경제 정책이 다시금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트럼프는 각자 도생과 세계 경찰 지휘 포기를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왔죠. 언뜻 보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의 의도는 더 전략적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라 해서 최우선한다기보다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가져올 파트너를 선택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던진 제안은 단연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양국 정상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운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조선 산업의 쇠퇴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세계 패권의 도전자인 중국은 글로벌 신조선 수주량의 5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생산량을 과시하지만 미국은 선박 시장에서 고작 0.4%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되죠. 또한 군함 건조와 MRO에서도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사업 파트너로 지목한 것은 이런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실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협력이 단순히 트럼프 덕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인데요. 한국 조선업의 힘은 외부의 손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자체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국이 이미 준비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필요와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즉 한국은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파트너로 선택된 셈이죠. 이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맞서 해외 발주를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려 하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5년 2월 미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리와 존 커티스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며 나토 회원국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54년까지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하며 이는 연평균 12척 약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조 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연간 6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 MRO 시장까지 더해지면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2024년 7월 미 해군과 MSRA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며 MRO 시장에 진입했죠. 하나오션은 올해 최대 6척, HD 현대중공업은 2~3척의 MRO 수주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이후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며 트럼프의 해군 장관 지명자 존 펠런으로부터 한화의 자본과 기술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펠런은 2025년 2월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하나를 콕 집어 언급하며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대응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하여 화제가 되었죠. 2023, China added 30 ships to its fleet, 15 of which were large surface combatants. We added 2. I think that's going to define the tenure of your time as secretary? You know, as you know,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 의회가 발의한 선박법은 미국의 상업 선박도 현행 93척에서 250척으로 늘리는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간 2억 5천만 달러, 3,660억 규모의 금융지원과 40.5%의 세액 공제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한국 조선업계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LNG 운반선과 해양 시추선 수요를 끌어올리며 K조선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선박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박을 움직이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죠. 군함이든 상선이든 엔진 없이는 그저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핵심 부품에서도 최근 한국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죠. 선박 엔진은 부품 중 가장 비싸고 전 세계에서도 3개국만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은 누적 생산 15,000대를 돌파, 세계 엔진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1위를 달성하였죠. 10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이 사행정 중형 엔진은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입니다. 중형 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여객선, 특수선 등에 탑재되며 출력 범위는 1,400마력에서 36,000마력에 이릅니다. 현재 60여 개국에 수출되며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같은 최신 선박에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조선 엔진 개발 역사가 100년이 넘는 핀란드, 독일, 일본 외에 불과 20년 만에 독자 기술로 세계 정상에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정대 HD 현대중공업 전문은 단가가 높은 선박을 수주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어서 신생 회사의 엔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쿠바에 육상 발전용 힘센 엔진 588기를 공급한 사례는 대표적인데요. 쿠바는 이를 기념해 10페소 지폐에 힘센 엔진 발전소를 새겨 넣었죠. 특히나 힘센 엔진의 강점은 친환경 기술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의 60%는 중유와 LNG, 메탄올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입니다. 2008년 가스 엔진 개발에 착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독일만과 협력해 세계 최초로 LNG 이중연료 대형 엔진을 내놨습니다. 2023년에는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이뤄냈죠.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IMO 환경 규제를 앞서 충족합니다. 대형 엔진 시장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은 연간 300대 생산으로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10개 업체가 합쳐 700대를 만들지만 이중연료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힘센 엔진은 부품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며 국가 10대 핵심 기술로 지정되었고 연 1,000대를 세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공장 가동률은 2024년 4분기 146%를 넘어섰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이처럼 엔진 기술은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며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일반 선박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닌데요. 사실상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한국은 다 잘 만듭니다. 바로 바다 위에서 자원을 캐내고 가공하는 해양 플랜트에서도 한국의 독주가 눈에 띄는 상황이죠. 선박과 엔진이 조선업의 기본이라면 해양 플랜트는 미래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 3사 모두 2025년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LNG 석유 개발 확대 정책이 수요를 자극하며 이 분야가 제2의 호황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죠. 과거 해양 플랜트 업계는 과장 조금 못해 악몽 중의 악몽이었습니다. 2010년대 저가 수주와 건조 경험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던 한국이었죠. 비용 산정이 부정확해 손실이 쌓였고 조선업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져 수익성 중심의 계약으로 전환하며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부가 시장에서 그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 기당 2조 원에 달하는 계약 규모는 실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특히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선박 9척 중 5척을 수주하며 세계 시장의 55%를 차지하였고 HD현대중공업은 FPU 건조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해외 전문가 영입과 인수합병으로 영향을 강화했죠. 또한 한국조선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군함과 방산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와 필리핀 프로젝트를 도맡고 있는데요. 페루에서는 호위함 1척, 원해 경비함 1척, 상륙함 2척 등 4척을 건조 중이며 필리핀에서는 호위함 2척, 초기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 등 총 10척을 건조 중이죠.
이미 인도된 일본함 미겔 말바르함은 해상 시운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지난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독일 컨소시엄에 밀린 아픔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방산 분야에서 원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이중 발주를 없애고 각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상함은 HD 현대중공업,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주도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죠. 이는 K방산이 단일 기업을 넘어 이제 국가 단위로 뭉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신호탄입니다. 중국 젖댔죠. 한국조선업은 트럼프의 협력 제안, 미국 군함시장, 힘센 엔진, 해양 플랜트, 특수 군함이라는 5가지 축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략의 결실이죠. 트럼프와의 협력이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 혼자서는 중국의 해양 패권 야욕을 막지 못하는 미국이거든요. 일반 선박을 넘어 글로벌 방산과 자원시장까지 한국조선업은 중국이 넘보지 못할 세계 1위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1위는 못할 거라고? 해보긴 해봤어? 안 될 거라고 해보긴 해봤어. 불가능하다 이봐 해봤냐고. 조선은 이름부터 조선에 강해. 조선은 망했지만 조선은 안 망해. 미국 받고 중국 넘어 한국 조선 세계 1위를 차지해. 안 될 거라고 해보긴 해봤어. 사들이 그래서 여덟 조선선 예산 4배를 만들 테니까 타라 이런 얘기죠. 안 될 거라고 해보긴 해봤어. (2025년 3월 15일) 중국 하이난성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경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정부 해군 훈련 중 중국이 자랑하는 젠1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젠15는 러시아 수호이 33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국 주력 함재기로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해 생존이 확인되었지만 남부정부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해당 조종사의 증언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위상에 해가 되는 사건이기에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문은 놀랍게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유튜브나 X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아닌 중국 내 웨이보,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심지어 댓글 하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에 의해 철저히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동시간대의 상위 순위는 김세론, 김수현, 이시영과 같은 한국 연예인들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어 사고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중국 항공 기술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사고 영상에서는 젠15가 무중력 상태처럼 천천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락 패턴과 달라 많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전투기가 수직으로 공기 저항을 받으며 떨어지는 경우는 양쪽 엔진이 모두 작동을 멈췄거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시사합니다. 항공 역학적으로 엔진이 작동 중이라면 추력이 발생해 전투기가 회전하거나 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게 됩니다. 혹은 한쪽 엔진만 작동하는 경우도 비대칭 추력으로 인해 한쪽으로 회전하며 추락하게 되는데요. 반면 이번 젠15는 그런 흔적조차 없이 마치 무생물처럼 낙하했습니다. 또한 버드 스트라이크의 경우 엔진에서 연기나 점화된 불꽃이 발견되게 되는데 젠15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포착되지 않고 오직 무작동의 모습만 보였죠. 현대 전투기의 엔진의 경우 조류와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견뎌낼 수 있도록 FAA나 EAAS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제약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 하다가 새가 부딪혔는데 그거에도 안정적으로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 크기가 얼마 이상의 몇 개가 스트라이크 했을 때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 되나,
라는 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거고. 특히 쌍발 엔진 전투기의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로 양쪽 엔진이 동시에 정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요. 오히려 기체 후미가 꼬꾸라지며 추락했다는 점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중국 전투기 엔진이 멍텅구리화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 운용되는 젠15는 염분과 습도에 노출되므로 엔진과 기체의 부식 방지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젠15의 잦은 추락 사고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락한 젠15에 탑재된 엔진은 바로 악명 높은 WS-10 엔진입니다. WS-10은 중국이 러시아 AL-31F 의존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몰래 기술을 탈취하여 개발한 중국산 터보팬 엔진인데요. 그래도 짝퉁은 짝퉁인지라 그 결함은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압축기 스톨과 출력 불안정은 WS-10의 대표적인 결함으로 2000년대 후반 실전 배치 후 젠11B 추락 사고 등 악명을 떨쳤죠. 압축기 스톨은 공기 흐름이 불규칙해지며 엔진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정지하는 현상으로 WS-10A의 경우 비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이 멈추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조종사들에게 죽음의 엔진이라는 오명을 안겼고 2010년대 초반 일부 공군 부대의 사령관은 WS-10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인도받기 거절했다가 좌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W10 엔진의 수명은 경쟁 엔진 대비 터무니없는 수준인데요. 2009년경 자료에 따르면 WS-10A의 평균 고장 간격은 약 30시간, 주요 정비 간격은 300시간 미만으로 러시아의 AL-31이나 미국의 F-100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러시아 엔진도 형편없는 MTB어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 사생아인 중국 엔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WS-10의 300시간 미만의 정비 간격은 엔진 설계에 근본적인 실패를 보여주며 이는 중국의 재료과학과 제조 공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추력과 효율성 면에서 WS-10은 사상 최악의 엔진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물론 재원상으로는 러시아산 엔진과 동급이라며 130kN의 최대 추력을 말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80kN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낮은 추력은 초음속 순항이나 고기동성을 구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심지어 젠15의 경우 경량화 실패로 무장량을 극도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유효 탑재량은 소위 33의 절반, 약 2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FA-18은 18톤에 달하는 젠15 대비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기체 중량과 최적을 가짐에도 증기시 캐터펄트의 도움을 받아 최대 무장 탑재량이 무려 8톤에 달합니다. 이에 W10 엔진을 탑재한 중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초기 모델에서는 출력 부족으로 기동성이 저하되자 중국은 WS-15 엔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35년간 4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죽음의 엔진인 WS-15로 인한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특히 2016년 11월 12일 유씨 조종사는 중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중국의 영웅으로 불려왔었지만 훈련 중 엔진 결함으로 인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 뒤따르던 또 다른 젠10 전투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몇 년 후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국장 미아오환은 이례적으로 엔진 결함을 시인했으나 공교롭게도 2024년 미아오환은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죠. 이쯤 되면 무섭다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이고 인공위성도 쏜 나라인데 엔진 제조 수준이 과연 정말 그 정도일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 공영 군사 채널 군미천하의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중국 최대 항공업체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중국산 전투기가 물이 새고 중국산 엔진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죠. 这里是猎鹰 L15 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宏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 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
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0.1毫米，比一根头发丝儿还细。你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 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한편 최근 한국은 기계 역학의 끝판왕인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1979년 F4 전투기 J79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45년간 만대 엔진을 생산하며 차근히 기술력을 쌓아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역시 라이센스 생산하여 약 40%의 국산화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나는 KF-21 엔진 생산과 6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공장을 증설 중이고 2030년대 중반까지 15,000파운드급의 국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항공 엔진이 만만하냐 어떻게 10년 안에 개발을 하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미국이 KF-21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절대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F-35나 사라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재 KF-21이 1300회의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마친 것을 보면 불가능은 그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2030년대 완성될 5세대 KF-21EX에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게 될 KF-21EX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유력한 상황이죠.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가 이르파는 최근 말레이시아 디펜스 기사를 인용해 다목적 전투기 도입 후보가 확실히 선택되었고 18대의 전투기 구매를 위한 제15차 RMK 계획이 이번 2025-2030년 예산안인 제13차 RMK 계획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어떤 후보인지 알고 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KF-21 사진을 딱 현지 네티즌들은 KF-21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가장 원하는 기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택이 끝났다면 확정해주세요. FA50 배치2 계약을 체결할 때 KF-21에 대한 의향서도 함께 체결하세요. 지금으로선 KF-21이 유일한 선택이고 다행히 이번에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네요 라고 했죠. X에서 진행된 현지 네티즌 투표에서는 463명 중 43%가 KF-21을 지지하여 단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전투기 도입을 앞당긴다는 발표 시기를 보면 상당히 기묘한데요. 말레이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지 4일 뒤에 발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방한 당시 KF-21을 실제로 보고 탑승까지 하며 한박 웃음을 지은 참모총장의 표정에서 KF-21의 선정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 도입과 함께 KF-21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당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보다 더 깊은 협력을 맺어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동남아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인도네시아에게 큰 고민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존나 KF-21 사업이 자초되어도 괜찮다며 인리는 터키와 손을 잡아 칸 공동개발에 착수할 수도 있다 라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유출된 KF-21 기밀 자료를 담보로 터키와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타당한 의혹도 제기하였죠. KF-21 공동개발국인 인리가 KF-21의 라이벌 기체인 칸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와 존중이 없는 태도이자 한국을 기만하는 행위죠. 더 이상 인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입 아픈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 사람이 아니었지. 오늘의 한 줄 평, 인리가 중국과 다른 점